이 영상을 공연 시작 10분 전에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이거라도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뮤지컬 영역 그레이트 코멧 파트 광극 데뷔 특강을 맡은 뮤가스터디 황조교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만 하셔도 티켓값을 200% 뽕 뽑을 수 있는 감상 포인트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의 브로드웨이 원제목은 나타샤, 피에르 and the Great Comet of 1812입니다. 브로드웨이 무대를 그대로 옮겨오는 레플리카 방식이 아니라 대본과 음악 판권만 가져오는 넌 레플리카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목도 함께 수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목 제일 처음에 나타샤가 들어있다는 것은 나타샤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란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막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나타샤가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왜 나타샤는 변할 수밖에 없을까요? 코멧의 첫 넘버죠. 프롤로그에서는 인물들의 중요한 특성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서 나타샤는 어려 라고 표현이 되죠. 그리고 떠나버린 약혼남 안드레이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어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어리다는 것은 자신만의 뚜렷한 가치관과 인생관이 잡혀있는 상태다 아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어리다는 거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이 바뀔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리다는 것은 아직 세상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세상 혹은 새로운 자극을 경험하게 되면 생각이나 가치관이 쉽게 달라질 수 있는 상태가 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타샤의 솔로곡인 No One Else에서 저 달 안드레이 당신밖에 없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린 같은 달을 보고 있어 하고 노래하던 나타샤가 처음으로 변화하는 지점이 바로 오페라 씬입니다. 어린 나타샤가 사교계에 처음 입성하는 순간이죠. 얼마나 떨리고 설리겠어요. 원래 오페라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한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코멧의 오페라 씬에서는 그로테스크한 소리와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오페라 가수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샤가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오페라 가수들의 음악과 배우들의 안무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웨이 가사에는 intoxication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취한 상태 혹은 극도의 흥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런 상태에서 나타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아나톨입니다. 아나톨이 마치 파리 패션위크의 모델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데 이 장면은 실제 오페라 극장에서 아나톨이 나타샤에게 다가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아나톨이 나타샤의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는 걸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오페라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극장을 돌아다니는 건 관크예요, 관크. 이처럼 코멧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실제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인물의 내면 그리고 정서를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환상 속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오페라 장면이 끝나고 나서 나타샤의 흔들린 마음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나톨의 누나이자 피에르의 부인인 헬렌이 나타샤와 아나톨을 이어주기 위해서 나타샤를 유혹하는 철밍 씬입니다. 샤망떼 기억하시죠? 이때 중요한 장면이 헬렌이 나타샤가 원래 차고 있던 목걸이를 빼버리고 자신의 목걸이를 채워줍니다. 이 장면은 나타샤에게서 안드레이가 점점 지워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도회장에서 나타샤와 아나톨이 다시 만나게 되고 그들은 서로에게 불같은 사랑을 느끼게 되죠. 이미 나타샤의 마음속에는 합리화가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노원엘스부터 charming 그리고 이막에서까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물이 나타샤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타샤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나타샤는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1막을 보고 나서 야 이거 뭐 나타샤가 주인공인데? 피에르는 꿀만 빠는데?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목에 들어있는 피에르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피에르도 나타샤 못지않게 변화를 하는 인물입니다.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집안에서 맨날 술만 퍼마시고 도움 안 되는 책에만 빠져있고 아내 헬렌은 외간 남자랑 바람나버리고 허구한 날 처남인 아나톨은 50루블만 빌려달라 그러고 그냥 호구예요, 호구.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고만 느끼는 피에르가 변하는 지점이 바로 듀얼 씬입니다. 클럽에서 돌로코브와 결투를 하는 씬인데요. 여기서 피에르가
거의 죽을 뻔합니다. 결투에서는 운이 좋게 피에르가 승리를 하지만 피에르에게 먼지만큼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야. 그제서야 피에르가 현타에 빠지면서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나, 이렇게 사는 내 인생이 레게노다 고 각성을 하는 순간이 더스트 앤 애쉬스라는 피에르의 솔로곡입니다. 이 넘버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사는 아직 잠든 거야 사랑하기 전에, 우린 잿더미 속 잠든 아이, 사랑에 빠지면 깨어나 천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오늘이 나의 끝이라면 난 잠든 채 죽네. 전 이 가사가 피에르는 아직 제대로 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다 필요 없고 그저 사랑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와 함께 다시 한번 깨어나겠다, 사랑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국 피에르는 이 삶의 의미를 누구를 통해서? 네, 나타샤를 통해서 찾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뒷부분의 해성의 의미를 얘기할 때 다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타샤와 피에르처럼 프롤로그 넘버에서는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특성이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이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인물들을 다 말해버리면 밤새야 되니까 간단하게 2명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리아 D. 마리아 D는 나타샤의 데모, 즉 후견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호자죠. 마리아 D는 올드스쿨, 고루한 사람이고 또 엄한데 친절하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츤데레 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친절을 베풀다가도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폭발해버리는 약간 시카고의 마마모튼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스? 그리고 나타샤의 사촌이자 베스트 프렌드 소냐는 착하다로 표현이 돼요. 영어 가사에서도 굿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걸 보시면 진짜 그냥 굿걸이야 굿걸, 선함 그 자체입니다. 친구 나타샤가 막장의 길을 걸을 때에도 나타샤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묵묵히 옆에서 친구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저는 어떤 상상까지 했냐면 소냐가 나타샤한테 느낀 게 우정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몰랐던 거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원작에서도 소냐가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원작과 공통적인 것은 소냐가 굉장히 정의롭고 착한 인물로 묘사가 된다는 점이에요. 제가 두 인물을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다른 인물들도 하나하나 그 의미를 파헤쳐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트 코멧은 기본적으로 썽스르 뮤지컬입니다. 2막 마지막에 피에르의 짧은 대사를 제외하고는 대사가 없어요. 즉 음악이 모든 상황, 정서, 인물의 성격, 그리고 대화, 그게 모든 것을 표현을 합니다. 특히 코멧에는 인물들의 성격을 넘버 한 곡에 통째로 갈아 넣은 듯한 음악이 정말 많고 인물의 성격에 따라 음악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인물들이 자신의 상황과 속마음까지 가사로 노래를 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희곡이나 시나리오 대본을 보면 대사 앞에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걸 지문이라고 하는데 배우들이 그 대사를 할 때의 느낌이나 행동 지시문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코멧에서는 그 지문에 적혀 있을 법한 내용들을 배우들이 직접 노래로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속마음을 설명적으로 노래를 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황조교가 애걸복걸하며 온 마음을 담아 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말이야 혼잣말이야 헷갈리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인물 내면이 가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마리와 나타샤가 만나서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넘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넘버 속에 두 인물의 관계를 불협화음으로 표현해 놓은 구간이 있는데 배우들이 음을 잘못 맞춘 게 아니라 불편한 그 상황 그 자체를 음악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보면 볼수록 데이브 말로이는 천재인 것 같아요. 무대 장치에 대한 상징은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레이트 코멧이 넌 레플리카 버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작과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관극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계속 상상을 하니까 티켓값이 좀 덜 아깝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코멧의 중앙 무대에는 피에르와 오케스트라 멤버가 상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피에르는 거의 그 공간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 안에서 악기 연주하고 책 읽고 술 마시고 편지 쓰고 김문정 감독님한테 독침 쏘고 다 합니다. 레알 집돌이에요, 피에르는. 근데 저는 그 공간이 피에르가 살고 있는 세상의 크기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갇혀서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한마디로 삐에르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가격리를 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더스트 앤 애시스란 넘버 이후로 삐에르가 이 공간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막에서는 엄청 자주 벗어나요. 과연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삐에르가 그 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마주하는지 한번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무대를 휩싸고 있는 조명이 있는데 극에서 인물의 심리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순간에 이 조명이 반짝거립니다. 나타샤가 아나톨한테 100% 넘어간 순간을 중앙 무대를 둘러싼 조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 핸드폰에서 잠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잠금 해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그 이외에도 코멧에서는 다양한 조명들이 인물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 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삐에르가 더스트 앤 애시스를 부르고 나타샤와 소냐가 무대 위에 촛불을 들고 등장합니다. 이미 나타샤는 아나톨을 만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있죠. 그때 나타샤가 촛불을 들고 거울 속을 바라보면서 저기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나타샤는 그게 자신의 약혼남 안드레인 것 같다고 말하죠. 하지만 거울 저편 무대 위에 희미한 조명을 받고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삐에르죠. 나타샤가 거울 속에서 봤던 그 남자는 아무래도 안드레이가 아니라 삐에르였던 것 같아요. 이건 원작 소설에서 나타샤와 삐에르의 결말에 대한 복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스포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10초 뒤로 가기를 해주세요. 3, 2, 1. 원작에서는 나타샤와 삐에르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촛불에 대한 모티브는 이 막 마지막에 나타샤와 삐에르 씬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때는 무대 전체가 촛불로 가득 차는데 앞에 촛불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이미지가 한층 더 선명해지고 강화된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징은 문입니다. 흔히 관객석으로 눈뽕 조명이 발사된다고 하는 커다란 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막에서 눈뽕 가득한 그 문으로 나가는 인물이 총 3명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톨, 나타샤, 그리고 삐에르죠. 그런데 아나톨은 삐에르한테 받은 돈가방을 들고 그 문을 향해서 나가고 나타샤는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삐에르에게 위로를 받은 후에 그 문을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삐에르는 밤하늘에 떨어지는 혜성을 보면서 그 문을 나가죠. 제 생각에 이 문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통하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타샤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외치던 아나톨이 삐에르가 돈 얘기를 하자마자 나타샤는 머릿속에서 순삭시키고 돈가방을 챙긴 채 그 문을 향해서 떠나버리고 나타샤와 삐에르는 왠지 모를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설렘을 안고 그 문을 향해 나갑니다. 아마 이건 극이 끝나면 그들의 이야기도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임을 암시를 합니다. 문을 열고 나간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극의 제목이기도 한 1812년의 혜성의 의미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도 2번의 관극 동안 혜성이 주는 의미가 달랐던 것 같아요. 먼저 1812년과 혜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812년은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완패한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여기서 원작 소설을 쓴 톨스토이의 역사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톨스토이는 인류의 역사가 하나의 영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모여서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소설 속에도 어떤 특별한 영웅적 인물이 대단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일상적인 인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만약 영웅 한 명이 역사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영웅들이 알아서 세상을 바꿔주겠지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피에르처럼요. 하지만 인생의 의미가 내 자신에게서 찾는 거라는 걸 깨달은 삐에르는 더 이상 이 사회는 영웅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역사의 주도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삐에르는 자기가 입었던 것과 똑같은 사랑의 배신의 상처를 입은 나타샤를 위로해주면서 그녀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용기를 건네줍니다. 만약 1막의 삐에르였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그 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이때가 바로 더스트 앤 애시스란 넘버에서 피에르가 잿더미 속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피에르는 환희에 가득 차서 코트 소매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습니다. 옷도 잘 못 입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머리 위로 혜성이 막 날아다니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금 피에르는 길을 가다가 똥을 밟아도 이 꽃처럼 아름다운 똥이여 라고 할 정도로 인생의 의미로 가득 찬 상태인 거예요. 만약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늘에 혜성이 날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그 혜성을 신경 쓰지도 않거나 나를 파멸시킬 재앙의 불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두 번째 혜성의 의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피에르와 나타샤의 공통점은 변화한다는 거죠. 이 두 인물이 변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 삶과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둘은 사랑에 대한 배신과 상처를 입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샤는 아나톨과 안드레이에게, 피에르는 또 헬렌에게. 그쵸? 근데 저는 이때 뮤지컬 위키드의 For Good 가사가 떠올랐어요. 태양에게 이끌리는 작은 혜성처럼 너라는 중력이 손을 내밀어 너로 인하여 달라졌어 For Good. 아마 서로를 끌어당기는 혜성과 태양처럼 나타샤와 피에르가 서로에게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이 또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작에서 피에르, 나타샤가 맞은 결말과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혜성의 의미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측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마치 밤하늘에 불현듯 찾아오는 저 혜성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겠죠. 다만 그저 살아가는 것.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에 걱정하면서 허무함에 빠지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사실을 밤하늘의 혜성을 보면서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총 5가지 포인트로 정말 축약하고 축약해서 코멧을 보신 분, 또 이제 보실 분들이 감상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제 주관적인 해석을 공유해봤는데요. 제 생각이 답이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라고 화두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시고 새롭게 해석한 부분,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황조교가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황조교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뮤지컬로 하나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